오늘 미국 시장 세게 내리 꽂았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스몰 캡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그 데이터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서 난 그 뉴스레터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2주 전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한 주식이 38% 이상이 넘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쪽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대형주 쪽에서 많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가 조금 좀 빠지면, 좀 많이 빠지면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소형주는 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안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추구 전략에 대한 반응이 좀 세다는 얘기인데, 추구 전략이 나온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로 몰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좀 워워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장도 어제 세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도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 그러니까 이게 얘네는 베이징 올림픽 전후까지도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났다고 인지를 해야 될 거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정도면 인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패턴에서는 일정 부분의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 행동이 일어났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 근데 지금은 미미한 조정 이외에는 큰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미미한 조정 정도, 10%, 한 15%, 10%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10% 넘어가는 그런 조정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조정이 끝났는지 변동성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뭐 한 3일 먹었던 거를 하루 만에 다 커버했습니다.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1, 2, 3, 3일 먹고 4일 만에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강도가 센데, 오늘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뉴스보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말하는 뉴스보도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브레이너드 인플레이션 억제, 이거 그 바이든이 지명하신 분이거든요. 연준 의원장 될 거냐 말 거냐 제롬 파월하고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이분은 부위원장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임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상 3월은 이제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기사를 보면, 이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월 14일자 기사고,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백나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거예요. 대표 비둘기파의 매파적 언급이라는 거죠. 밑에 보면 쭉 내용이 있는데, 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인플레이션은 미국인의 금리를 깎아먹는 세금이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급여 인상률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겠죠.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작년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9개월 연속 연준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이 비판한 거예요. 이 비판을 받아들여서 빨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표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연준에서 투표를 12명이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사 지명된 사람 7명, 그 다음에 지방연준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연준이사들 7명은 무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뉴욕 연준이사가 투표권이 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18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명을 이제 11명의 지방연준의원이 돌아가면서 4년이든가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점도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도표에서 나온 숫자가 강력할수록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말하건 간에. 이거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축소시키는 양적 긴축 Q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는 지금부터는 그 점도표라든가 혹은 다른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모니터링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떠받치는 행위를 계속 연준이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강력하지 않아서 혹은 일정 수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말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바이든 국정지지율이 34%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두 가지일 거예요. 오미크론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펴던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권 말기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일단 문재인 정부는 무엇인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초기잖아요. 지금 1년 지나고 지금 2년 차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아래 폭락했죠.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말하니 블레이드너? 예. 블레이너드 이분 이제 바이든 파 쪽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든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사 빨리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지표가 나온 거는 여기 보면 PPI는 오히려 전월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0.8인데 지금 진정되고 있잖아요. 기대치보다는 많이 내려왔고, 물론 코어 PPI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수준 그리고 속도가 빨리 내려오진 않지만 이 전체 PPI 정도는 내려오는 강도로 놓고 봐서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어야죠. 아, 이게 기준금리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보면 신규 실업사람 총 건수도 23만 건이 나왔거든요. 기대치보다 한 40만 건 넘게 30만 건. 그러면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빠르지도 않겠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아래로 세게 내려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연준의 매파적 발언, 브레이너드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동성을 야기할 거고,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놈의 주식시장이 이게 정도가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조종의 정도가.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한 15% 정도 전후 정도의 조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게 꾸물딱꾸물딱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재끼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작하고 혹은 테이퍼링 QT를 양적 기축을 빨리 할지 말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운데 김현석 기자가 1월 3일 13일자에 올린 겁니다. 7% 물가에도 안도 블러드 봄부터 자산 축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자산 축소를 봄부터 해야 된다. QT를 봄부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자산 축소는 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만기된 채권을 다시 되사지 않는, 만기된 채권을 안 되사면 자산은 축소되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밑에 좀 몇 가지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급등해서 CPI가 코어 CPI가 각각 CPI는 7.0, 코어는 5.5까지 올라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겟 목표 수익률이 2%인데 2%를 넘은 지 꽤 오래되는데 내려가질 않고 있는 거죠. 시장은 이게 어제 상황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시장은 7%인데도 놀라지 않았고 이거 기대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당장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3일치를 다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그냥 해석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줄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걸 이제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 같고, 몇 달 내로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여기 보면 물가가 7%까지 치솟는데 일시적인 요인이 많은 걸 차지했다. 여기 보면 이게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뭐 사람들 여러 군데로 놀러 다니는 뭐 그런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 영역. 그런 것들인데 제가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고 좀 더 하나만 더 볼까요? 정점을 찍었다고 금세 2%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예,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이 내려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자동차하고 중고 자동차 가격이 이게 전월 대비 비율이거든요. 먼슬리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영향을 받는 서비스 업종 금액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영역들이 높은데, 일단 자동차 영역을 먼저 보면 이게 자동차인가? 이게 아니네. 이건가? 이게 자동차네요. 이게 CPI 지수 내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
보면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중고하고 신규차 두 개를 믹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중고차고 이 빨간색이 신규차거든요. 근데 신규차가 반도체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과정,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규차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중고차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계속 추세적으로. 자동차가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자동차 생산의 영향이 중고차하고 신규차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 얘기도 나왔고 포드 얘기도 나왔고 BMW든가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은 이 강도를 유지하지, 전분기 1분기 정도는 계속 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금 측면이거든요. 이거는 저 애틀란타 연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볼까요? 예, 여기 잘 보시면 이게 그 임금 4분위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1분위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 4분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수준을 쭉 보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낮은 수준에 있는 아이가 늦게 튀어요. 여기를 봐주십시오. 이게 1분위, 그죠? 1분위인데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요온절에서 튀기 시작했잖아요. 2분위는 이때는 같이 3분위하고 4분위하고 같이 튀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1분위가 가장 늦게 튀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1분위 튀고 있고 2분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분위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서야 이제 4분위하고 3분위가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사 보도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서비스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른 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다. 뭐 배송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택시 임금 노동자가 뭐 쿠팡이츠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임금 노동자가 좀 더 나은 노동력으로 넘어가니까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끌려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 가지 더 패턴을 보면 이게 고용 측면이거든요. 고용인데 이게 이제 파란 게 하이에요. 고용, 퀴트, 이거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초록색, 예, 요겁니다. 요 초록색이 고용된 사람에서 그만둔 사람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죠. 근데 그 차는 잘 보시면 크게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파란색 요거 있죠. 그거 급격히 올라가는 거 요게 그 일자리 수니까 구인되는 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난리를 쳐대는 그 숫자예요. 얘가. 근데 밑에 요 파란색 있죠.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요거. 요 파란색이 고용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숫자는 이만큼씩이나 높은데 사람이 실제로 그 고용되는 숫자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안 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자리 새로 고용되는 사람 패턴하고 여기서 그만두는 사람의 패턴을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요 차트를 놓고 보면 기업이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보라색 이 차트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그 경제 활동 인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나가 있는 사람 말고요. 경제 활동 인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지금 타이트하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기사인데 Great Retirement 그래가지고 이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들이 급격하게 은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은퇴 패턴이거든요. 쭉 패턴인데 2020년도 3월 달에 급격하게 퉁 한번 튀었죠. 이 숫자를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고용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숙련자가 사라지고 그 숙련자를 빨리 메꿀 수가 없죠. 그럼 거기에다가 비숙련자 중에서 일용직이거나 하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임금이 좋은 쪽으로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쪽에서 임금을 올리게 되고,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인지도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당신 왜 일자리를 안 구해? 라고 하면 그게 그냥 당연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도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런 패턴으로 바뀌고, 이건 뭐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일만 하면 뭐해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이 바뀐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론 뭐 모든 은퇴했던 사람이 모든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은퇴했다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고 이런 패턴들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사람의 인지나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리고 일자리가 이렇게 한동안은 압박을 하게 될 거다. 뭐에? 임금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동차 가격하고 그다음에 임금 영역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일정 부분은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주택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택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노란 게 주택 판매된 거예요. sold. 그다음에 파란 게 착공이에요. 주택 짓는 거죠. 밑에 보면 여기도 파란 게 착공이에요. 짓는 겁니다. 위하고 똑같은 지표예요. 빨간 거는 뭐냐면 이게 미분양 잔고예요. 그러니까 안 팔린 잔고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밑에 걸 먼저 보면 잔고보다는 착공이 선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잔고가 나중에 쌓여요. 이렇게 착공이 많이 줄고 잔고가 나중에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착공이 미분양 잔고에 선행합니다. 패턴이.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비슷한 수준. 요 판매가 착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패턴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가 끝자락까지 안 가네. 이렇게 보면 끝에 볼까요? 가장 끝까지 보면 이건 후행 주시니까 볼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선행 지수가 결과적으로 여기 급격하게 지금 줄었거든요. 뭐가?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판매가 쑥 줄었어요. 패턴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여기 있는 착공이 비슷한 패턴이라면 얘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4분기 올해 1분기 데이터를 더 봐야 되겠지만, 주택시장의 사이클은, 여기 액티비티 사이클은 하락 방면으로 내려가는 패턴, 그러니까 정점 부근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아직까지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일반적으로 주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점은 치긴 치겠지만 올해 내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게 그 주거비용입니다. 주거비용. 그래서 두 가지 주거비용인데, 하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파란색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좌측, 파란색은 좌측이고요. 한 5% 정도 되고요. 넘었습니다. 5%. 그 다음에 동일한 지표인데 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전월 대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빨간색을 보는 이유는 이게 올라가는 강도를 보는 거거든요. 파란색을 보는 이유는 추세를 보는 거고. 근데 아직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강도도 아직 이 패턴은 떨어지고 있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강도가 올 한 해 내내 올 여름까지는 계속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하고 제대로 잘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지표를 놓고 보면 주택이 정점을 맞는 것 같고, 시장이, 그리고 주택 가격도 정점을 맞으면서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주택 시장에 대한 CPI가, 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 비용, 주거 비용에 대한 CPI가 좀 둔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는 않지 않겠는가, 강도는 일정 수준 유지하지 않겠는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 부분 영향을 계속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금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반영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그리고 주거비용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할 것 같고, 최근에 미국에 이제 어제 보여드렸지만 텅텅 자리가 빈 제품이 없는 그런 것들, 유통망의 소매유통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매유통이 최종적으로 제품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황을 유지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계속 속도가 빠르게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슈들이 3월 달까지는 계속 뭔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보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품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형태로든 여우처럼 시장 금융 친화적 발언을 하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제반 여건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의 행보는 좀 빠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보다는 다른 주요 인사들, 특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경제지표, 인플레이션 특히 경제지표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행보가 빨라질 것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은 살아있는데 그 변동성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밀릴 것이냐. 주식이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본 걸로 보면.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조종시마다 매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